안녕하십니까. 프레시샷 박영규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특히 전쟁이 끝난 다음 패전국 독일에 대한 가혹한 배상 요구로 2차 대전의 씨앗이 이미 뿌려졌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919년부터 1차 대전이 끝난 1919년부터 2차 대전이 시작되는 1939년까지를 보통 위기의 20년이라고 그러는데요. 유럽은 전쟁 피해와 미국에 대한 그 전쟁 부채의 상환 때문에 엄청난 경제적 고통에 있는 반면에 20년대 미국은 그야말로 흥청망청하는 로어링 20s라고 그래가지고 포효하는 20년대 해서 엄청 미국은 잘 나갔죠. 그렇지만 1929년도에 미국 주가의 대폭락과 함께 대공황이 시작됐고 자본주의 역사상 최대 위기라는 그런 위기를 겪게 됩니다. 1930년대에. 대공황이 되다 보니까 전 세계의 자본주의 경제 질서가 무너졌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독일에서는 나치즘이 또 일본에서는 군국주의가 나와서 결국은 이제 세계는 2차 대전이라는 보다 큰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발려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은 그 2차 대전을 다루기에 앞서서 이 1919년에서 39년 사이에 특히 1930년대에 미국 내에서 과연 2차 대전이 어떤 것이었나, 무엇을 위한 전쟁이었는가에 대한 근본적 성찰과 반성이 있었고, 특히 대외 불개입주의, 보통 이제 고립주의라고 얘기하는데, 미국이 쓸데없는 대외 전쟁이 참전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크게 일어납니다. 그게 대략 1930년대 초반부터 1941년 12월 7일 일본의 진주만 기습에 따라서 미국이 2차 대전에 참전할 때까지 계속되는데요. 그런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두 개의 어떤 그 사례가 있습니다. 하나가 미국 상원이 추진했던 죽음의 상인위원회 또는 나이위원회라고 그래요. 군수산업이 1차 대전에서 얼마나 많은 부당이득을 취했는가를 의회 차원에서 조사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30년간 미국 해병으로 활동했던 스매들리 버틀러 장군이 전쟁은 사기다 라는 책을 1935년에 내는데 이 두 가지 움직임이 1930년대 후반에 미국 내 어떤 그 반전 움직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상원 나이위원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위원회의 공식 명칭은 상원 군수산업조사 특별위원회라고 합니다. 1934년 4월부터 1936년 4월까지 2년간 활동했는데요. 보통 죽음의 상인 조사위원회라고도 말합니다. 그 군수업체, 1차 대전에 이 무기와 방위산업 물자를 납품해서 엄청난 돈을 번 그 군수업체들을 보통 죽음의 상인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죽음의 상인 조사위원회라고도 말하는데 회계사 등 조사관 약 80명이 동원돼 가지고 JP 모건이나 록펠러 또는 듀퐁 등 1차 대전에 떼돈을 번 그 대기업의 회계장부를 조사했습니다. 이 조사가 있고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에 7명의 상원의원이 이 특별위원회 위원이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인 제임스 포프 상원 의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1차 대전 당시 군수업자들이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 그 실태가 공개되면 국민들은 경악할 것이다. 미국의 참전 이유는 민주주의도 평화도 아닌 미국의 제국주의적 영향력 확대와 대기업의 이윤 때문이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JP 모건이나 록펠러, 듀퐁 같은 기업들은 미국의 가장 큰 대기업들입니다. 이런 대기업들을 상대로 어떻게 해서 이런 조사가 가능했나? 그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20년대 후반부터 미국의 일단의 수정주의 역사가들이, 수정주의라는 것은 지금까지 1차 대전의 원인이라든가 미국의 역할에 대한 공식적인 견해가 실상과 다르다라고 해서 나온 역사가들인데, 이 수정주의 역사가들이 전쟁 당시에 비밀 외교 등을 연구하면서 미국이 참전한 진짜 이유는 민주주의나 세계 평화가 아니라 영토 획득과 기업의 이윤 때문이었다라는 취지의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또 1929년 또는 31년에 대공황이 시작되면서 대기업들에 대한 일반 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기 시작합니다. 자본주의가 자신들의 살림살이를 보장해주지 않았으니까요. 게다가 1933년 히틀러의 나치당이 집권하면서 유럽에는 또다시 전쟁의 기운이 고조됩니다. 이런 사태들을 바라보면서 대공황이 시작되고 유럽에 다시 전쟁의 기운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미국 내에서는 아니 1차 대전이 민주주의를 위한 전쟁이었다는데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일까? 민주주의를 위한 전쟁, 모든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쟁이었다는데 그러한 윌슨 대통령의 주장은 과연 맞는 것인가? 라는 의구심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와중에서 1차 대전에 참전했던 쌍둥이 남동생을 잃은 미국의 여성평화운동가 도로시 대처라는 분이 우리 그 군수산업 그 사업자들이 1차 대전 때 어떤 이득을 취했는지 한번 알아보자. 의회 청문회를 하자. 이런 제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처는 상원의원 약 20명을 접촉했는데 이 가운데 노스다코타 출신의 공화당 상원의원 제랄드 나이 상원의원이 한번 해봅시다 하고 얘기가 된 거예요. 그때가 1934년 2월입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는 4월 달에 출범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나이 위원회 또는 죽음의 상해 위원회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위원회의 활동 목표는 1차 대전을 통해서 군수업체들이 부당이득을 취했는지, 둘째, 무기업자들이 선전 활동을 통해 정부를 전쟁으로 몰아간 것은 아닌지, 그리고 앞으로 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부당한 이윤 추구가 없도록 모든 무기 제조에 대해서 정부가 독점권을 행사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에 관해서 연구를 해보자 해서 이 청문회가 시작된 겁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는 이 자본주의 체제 또는 뭐 군수산업에 대한 의구심들이 굉장히 많았을 때예요. 이 나이 의원이 2월 달에 이런 그 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키자라고 제안했을 때 마침 당시에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춘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로 뭐 사실 이제 대기업이나 이 부자들이 보는 잡지인데 포춘 1934년 3월 달에 무기와 인간이라는 기사가 실렸어요. 근데 그 기사가 말하자면 군수업체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한 비판을 담은 기사였습니다. 예를 들면 그 기사 중에 한 구절인데요. 최고로 신뢰할 만한 회계 자료에 따르면 1차 대전 때 군인 한 명을 죽이는 데 드는 비용은 약 2만 5천 달러였다. 그런데 유럽의 어떤 대기업도 자국 정부가 저지른 이런 극도의 낭비에 대해 전혀 항의하지 않았다. 살인을 조폭에게 맡긴다면 건당 비용은 100달러를 넘지 않을 텐데 말이다. 대기업들이 침묵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살인이 이들 대기업의 주업이기 때문이다. 무기는 그들이 자랑하는 상품이다. 정부는 그들의 고객이다. 다시 말해서 전쟁은 대기업들에게 최고의 장사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 밖에도 그 청문회 직전에 미국의 군수산업을 고발하는 책이 2권 발표됩니다. 죽음의 상인들, 철, 피, 이윤 이런 책들인데요. 이 두 책은 대중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고 그 나이위원회 특위 조사관들에게 많은 기초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나이위원회는 2년 뒤인 1936년 4월 3차 보고서를 마지막으로 활동을 마쳤는데 과연 그렇다면 나이위원회의 활동은 성공한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실패했습니다. 나이위원회의 근본 취지는 미국이 새로운 해외 전쟁에 말려드는 것을 막고 미국 군대가 미국 기업의 해외 투자를 진흥하고 보호하는 수단으로 쓰이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1차 대전 때 군수산업에 폭리가 있었는지 무기 제조업자가 정부를 전쟁으로 몰아갔는지를 조사하고 향후에 불가피한 전쟁이 일어날 경우 대기업의 이윤 추구를 막기 위해 정부가 모든 무기 제조에 대해 독점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죠. 실패한 거는 미국이 2차 대전에 참전했으니까요. 미국은 2차 대전을 참전을 통해서 뉴딜로도 극복하지 못한 대공황을 극복했고 이를 통해서 세계에 대한 패권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미국 사람들이 2차 대전을 좋은 전쟁, 굿 워라고 말하고 이후에는 전쟁을 받아들인 필요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됐고 이후 미국은 2차 대전 이후 미국은 영구 전쟁 국가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우선 JP 모건과 록펠러, 듀퐁 등 미국의 대기업들이 전쟁을 통해서 막대한 이윤을 챙겼다라는 사실은 밝혀냈습니다. 대체로 듀폰을 비롯한 군수업체들이 그 이전보다 전쟁 기간 동안 최소 한 5배에서 20배까지의 이윤을 챙겼고 이 전쟁을 통해서 2만 1000명의 백만장자 또는 억만장자가 탄생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이 전쟁 비용 520억 달러를 썼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520억 달러를 예를 들면 미국민들에게 나눠줬으면 1인당 400달러를 줄 수 있는 돈이에요. 그 돈을 전쟁에 썼다는 거죠. 반면에 미국 군인 약 200만 명이 전쟁에 참전했고 이 중에 20만 명이 죽었고 수십만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정부 부채, 미국의 국채는 1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25배가 늘어납니다. 250억 달러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미국 국민 1인당 약 200달러의 부채를 지게 되었다는 거죠. 앞으로 두고두고 후손들이 갚아야 된다 이거죠. 쉽게 말해서 500억 달러 이상의 전쟁 비용을 쓰면서 2만 1000명의 엄청난 부호들을 만들어냈고 반면에 국민들은 목숨을 바치고 신체를 희생시키고 전쟁 부채를 떠안게 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전쟁을 통해서 극소수 부자가 만들어지는 반면에 대다수 국민은 희생과 부담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보통 흔히 말하는 전쟁과 금융의 공통점인데 이익은 극소수가 사유화하고 그 부담과 피해는 대다수 국민이 부담한다.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드러낸 것이죠. 둘째는 전쟁에 왜 미국이 뛰어들게 됐을까라는 것을 나이위원회는 밝혀내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밝혀낸 것은 처음에는 군수산업체가 막 그 정부를 부추긴 게 아니냐라고 생각했는데 이 알고 봤더니 금융재벌인 JP 모건이 주범이었구나 라고 해서 나이위원회 조사를 통해서 윌슨의 진정한 참전 동기는 JP 모건 구하기였다. 영국과 프랑스 등에 대출해준 엄청난 그 전쟁 부채를 회수하기 위해서 그런 사실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했지만 정치, 언론, 대학 등 제도권 세력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또 물타기 작전을 하면서 그러한 윌슨 책임론이랄까 대기업을 위한 전쟁이었다는 것이 대중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갑니다. 즉 미국 이상주의 외교의 선구자 윌슨이라는 신화는 큰 타격을 입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쟁을 통한 이윤 추구를 제거하겠다라는 노력은 완전히 실패합니다. 나이 의원을 비롯한 특위위원들은 한때 무기 산업을 그냥 국유화해버리자, 정부에서 운영하자라는 근본적 개혁까지 고려했고 현실적으로는 전쟁 이윤에 대해서 중과세, 이 세금을 세게 매겨서 국고로 회수하자라는 법안을 제출했지만 이 모든 노력은 5년 동안 미 의회 내에서 잠들고 있다가 1941년 12월 7일 일본의 진주만 기습 그리고 이에 따른 미국의 2차 대전 참전과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그 나이위원회의 3가지 이 활동 목표 중에 첫 번째, 그 대기업들이 전쟁을 통해서 큰 돈을 벌었다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두 번째, 왜 미국 정부는 미국의 국익과 또는 안보와는 상관없는 1차 대전에 참전했을까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이제 군수산업을 의심했다가 이게 JP 모건이 주범이었구나라고 해서 특위가 출범하고 거의 막바지인 1936년 1월 7일에 JP 모건 본인하고 그 측근들을 청문회에 출석시켜서 윌슨의 참전 동기를 규명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이 나이위원회에서는 1년 가까이 JP 모건 관련 문서 약 200만 건을 조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했으나 민주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윌슨이 민주당 소속 대통령이죠.
민주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흐지부지 됐다는 겁니다. 1월 7일 첫 번째 청문회에서 특위에서는 어떤 증거를 제시했냐면은 이미 전쟁 발발 직후인, 그러니까 1914년 말에 윌슨 대통령이 브라이언 국무장관의 반대를 제치고 전쟁 장관 로버트 랜싱 편에 서서 미국 은행가, 즉 JP 모건이죠. 미국 은행가들이 영국 등 연합국을 위해 대출과 차관 주선하는 것을 허용했다는 증거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즉 교전국 한쪽 당사자에게 정전 자금을 꿔준다는 것은 사실상 중립을 포기했다는 거죠. 사실상 교전국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미국이 전쟁에 참전한 것은 1917년 4월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증거를 제시했는데 윌슨이 1917년 4월에 참전을 결정하기 이전에 이미 영국과 프랑스 등의 미리약, 즉 오스만 터키 영토였던 중동 지역을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이 갈라먹는다. 이른바 사익스-피코 협정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상원에 대해서는 그런 미리약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은 1919년 베르사유 평화회담에 가서 알았다라고 허위 증언을 했다라는 증거를 제시했다는 겁니다. 즉 윌슨 대통령이 모건을 위해서 1차 대전에 참전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나이위원회의 조사 내용은 윌슨 대통령이 사실상 국민을 속여서 전쟁에 참전했음을 보여주었다. 영국 등에 대한 대출을 허용함으로써 일찍부터 일찌감치 중립 정책을 훼손했고 독일군의 만행을 의도적으로 과장했으며 연합국들 간의 비밀 외교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모른 채 했다. 결국 나이위원회의 조사 내용은 1차 대전이 민주주의를 위한 전쟁이 아니라 전리품을 나눠 먹기 위한 제국들 간의 전쟁, 그리고 미국 국내 금융 및 군수산업을 위한 전쟁이었다라는 점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데 윌슨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이죠. 그리고 1934년 이때는 루스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펴면서 의회에서 압도적으로 공화당에서 비해 많은 의석을 갖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힘이 셌을 때죠. 그러니까 자당 소속의 윌슨 대통령이 국민들을 속여서 대기업들을 위해 전쟁에 참여했다는 그런 조사 결과를 내놓자 민주당이 격렬하게 반발합니다. 당시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항의와 분노의 회오리 바람이 몰아쳤다고도 해요. 톰 컨월리라고 텍사스주 상원의원이 있는데 이러한 나이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특위 위원장이라는 자가 우리를 평화로 안내하겠다고 하면서 돌아가신 분에 관한 역사의 기록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분은 위대했고 선했으며 살아생전에는 적들과 가면이 맞선 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이 의원과 특별위원회에 대해 1차 대전 관련 미국의 역사 기록에 먹칠을 하려는 가증스러운 짓거리를 하고 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나이위원회의 민주당 의원 4명 중 2명은 항의의 표시로 청문회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는 우드로 윌슨의 순수한 동기를 의심하거나 그의 훌륭한 인품을 깎아내리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분노를 표시한다. 이런 성명을 발표했고 나아가서 윌슨 대통령과 랜싱 장관을 깎아내리려는 시도는 특위 조사가 얼마나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라고 비난했어요. 그러면서도 특위위원직을 사퇴하지는 않을 것이다. 최종 보고서 관련 표결에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이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장인 나이 의원과 공화당이 3명, 민주당이 4명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빠지면 나이 의원들이 주장했던 내용들이 보고서에 기재가 되겠죠. 결국 이렇게 해서 이들이 분노하면서도 위원회에서 탈퇴하지 않은 것은 말하자면 그 윌슨의 어떤 거짓말, 그것이 공식 보고서에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 했던 것이겠죠. 다음 날에도 이 민주당의 반발은 계속됩니다. 윌슨 행정부 말기에 재무장관을 지낸 카터 글래스라는 버지니아주 상원의원이었어요.
당시 78세의 노령이었는데 이 사람이 엄청나게 분노해서 연설을 합니다. 악랄한 중상모략, 돌아가신 대통령에 대한 비열한 비방, 윌슨 대통령의 무덤에 오물을 뿌리는 짓거리라면서 보고서를 쥔 주먹으로 탁자를 세게 두들겼는데 얼마나 세게 두들겼는지 피가 사방에 튈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이런 악의적인 선전선동이 어디 있습니까? 거짓 주장입니다. 모건 가문이 우드로 윌슨의 중립 정책을 바꿔놓았다니 말이 됩니까? 라고 주장합니다. 핵심이 이거죠. 모건 가문이 윌슨의 중립 정책을 바꿔놓았다. 과연 이게 어떤 게 진실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나이 위원장이 차분하게 발언대에 올라서 반박했다고 그래요. 정말 놀라운 일은 특위 활동을 잠시 중단하기 위한 사전 조율 같은 것도 없었는데 모건과 그 일파가 출석하면서 특위에 대한 적대감이 분출됐다는 사실이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 JP 모건은 우리나라로 치면 이건희보다도 더 강력한, 그러니까 미국 최고의 재벌이었어요. JP 모건은 사실은 대략 1890년대부터 1930년대 초까지는 미국 최대의 재벌이었던 겁니다. 그 연합국에 대한 대출이 이제 좀 회수가 어려워지면서 결국은 그 이후로 JP 모건이 몰락하고 록펠러 가문이 미국을 대표하는 재벌이 됩니다만 그 당시까지만 해도 JP 모건은 그야말로 언터처블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나이 의원이 지적을 한 겁니다. JP 모건이 나오니까 왜 이렇게 우리들에게 대해서 반대와 비난이 많아지느냐.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나이 위원장은 이제 자기네들이 확보한 관련 문건들을 읽어가면서 이것만은 분명하다. 미국 정부는 연합국들이 전리품을 나눠 먹기로 한 사실을 알면서 참전했다. 그런데 우리 미국 국민들은 연합국들 간에 그런 밀약이 있었다는 얘기를 1919년 평화회담에 가서야 폭탄 같은 뉴스로 알게 됐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즉 윌슨은 거짓말을 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그 민주당이 이 윌슨의 참전 결정과 관련한 그 나이위원회의 조사 내용에 대해서 강력히 반박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 윌슨의 그 민족 자결, 14개 조항 이런 것들이 미국 사람들에게는 아주 고상한 원칙으로 밝혀 있었고 쉽게 말해서 윌슨 대통령은 신성하다라는 것이고 또 미국의 2차 대전에 참전한 것은 민주주의와 세계평화를 위한 것이다 라는 그 기존의 어떤 신화, 심하게 얘기하면 거짓말, 이것을 대다수 미국민들은 그대로 믿었다는 거죠. 일종의 미국의 자기기만과 위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나이위원회에서 1차 대전의 진실을 상당 부분 밝혀냈으나 그것이 어떤 대중들에게 널리 인식됐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특위에서는 군수 산업을 어쨌든 통제해야겠다. 전쟁을 통해서 부당한 엄청난 이익을 10배, 20배의 이익을 보는 것을 막아야겠다라고 해서 그것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을 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법률안을 처리하는 소위원회가 있는데 그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누가 됐냐면 아까 처음에 나이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했던 톰 커널리 위원이 위원장이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국회에서 다수당의 어떤 법안을 처리하게 되면 자기네들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5년 내내 그 법안은 제대로 처리가 안 됐죠. 처리가 안 되다가 2차 대전을 맞이하면서 그냥 흐지부지 된 겁니다. 사실 그때 나이위원회의 그러한 그 조사 결과가 있으면서 미국 의회에서는 중립법, 그러니까 향후에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에 미국의 중요한 국익과 안보에 관계되지 않는 한 미국은 중립을 지킨다라고 하는 중립법을 5번이나 만들었지만 결국은 진주만 기습을 계기로 미국은 참전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나이위원회의 활동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었죠. 쉽게 말해서 나이위원회는 전쟁과 평화와 이윤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 자본주의가 도대체 어떤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을 환기시켰다라는
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36년 1월 7일 날 모건 일파를 불러내서 전쟁 참전과 관련한 그 모건과 윌슨의 유착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밝혀냈잖아요. 그리고 나서 3월 7일 날 갤럽이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적인 이윤 추구를 위한 무기 제조 판매를 금지해야 할까 말까에 대해서 금지해야 된다가 82%, 금지해서는 안 된다가 18%였습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다수가 전쟁을 통한 부당한 이윤 추구를 막아야 한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재미있는 거는 각 주 중에서 여기에 대한 그 찬성 여론이 가장 낮은 데가 델라웨어라는 데였는데 여기 63%가 나왔어요. 델라웨어는 무기업체, 화약업체인 듀퐁의 근거지입니다. 듀퐁은 델라웨어가 워낙 조그만 주고 듀퐁이 워낙 그 1차 대전 때 폭약 등 무기를 납품해서 엄청난 돈을 벌어서 그 이후로는 델라웨어의 그 부가가치세, 물품세를 듀퐁이 다 내요. 그럼 어떤 듀퐁이 했던 그 델라웨어 주민들도 돈을 많이 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게 났겠죠. 이런 이 여론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펜실베니아의 한 서민, 자파상이라고 하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나이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보고 결국 무기 관련 이윤 시스템이 우리를 전쟁으로 끌고 갔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은 이 갤럽 여론조사를 뉴욕타임즈는 일체 보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윌슨의 참전 동기 그리고 군수산업에 대한 정부의 통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언론이라든가 학계, 기업계는 말할 것도 없고 여기서는 모두 한결같이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 나이 위원은 이런 이 조사 결과를 마무리 지으면서 다음과 같은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또는 전쟁에 참전하는 이유는 한 가지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러나 JP 모건이 연합국에 빌려준 투자금 보호를 위해서 미국의 참전을 유도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우리의 참전을 피할 수 없게 만든 시스템의 핵심에는 은행가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온전한 진실이다. 윌슨이 모건을 영국 등 연합국 전담 금융거래자로 허용했을 때 이게 아마 1914년 10월이나 11월이었을 겁니다. 그때 모건이 연합국에 무기와 전쟁 자금을 대주도록 허용했을 때 그때 이미 참전으로 가는 길은 뚫린 거다. 그 뒤에 여러 가지 미사역을 붙였지만 결국은 미국의 참전은 대기업의 이윤 획득과 미국의 대외 영향력 확대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어쨌든 나이위원회는 1차 대전에 관한 아주 여러 가지 밝혀지지 않은 진실을 밝혀냈습니다만 미국이 향후 전쟁에 개입하거나 전쟁을 통해 대기업들이 돈을 버는 것을 막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첫째, 전쟁이라는 것은 자본주의를 확대하기 위해서 필수적 수단이구나 라고 하는 것과 더 중요한 것은 적어도 대외 정책에 관한 한 대중들의 뜻과 바람보다는 통치 엘리트, 그러니까 대기업, 정부, 학계, 언론의 전문가들 이런 소수 엘리트들이 좌우한다. 그러니까 대중들은 자신들의 아들과 딸이 나가서 전쟁을 하고 희생을 하고 또 전쟁 비용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전쟁에 나가고 싶어 하지 않지만 미국의 대기업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미국의 패권 확대를 위해서는 언제나 전쟁을 선호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전쟁 확대는 2차 대전이 되면서 미국이 영구 전쟁 국가가 되고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전쟁 이후에 미국은 영구 전쟁 국가가 된다고 얘기를 하죠.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미국 해병으로 34년 동안 복무하면서 미국 대기업들을 위해 일을 했던 스매들리 버틀러라는 장군이 30년대 이후에 내가 한 일은 나라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기업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낸
전쟁은 사기다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